안녕하세요. 우리 경제학 문제풀이 지난 시간에 해서 14장의 나머지 문제들 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7강입니다. 객관식 문제풀이 37강. 자, 우리 14장의 물가 인플레 실험론 50번 보도록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49번에 풀었고요. 오늘은 50번. 자, 14장의 50번 문제. 물가 지수,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다음의 주장 중에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1번, 기대되는 인플레이율이 높을수록, 인플레이율이 기대됐다. 높을수록 명목이자율은 높게 형성된다. 그러니까 물가가 기대됐으니까 피쇼크 행동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물가 기대된 만큼 명목이자를 올리겠죠. 실질이자는 불변이 되고, 맞고. 이번에 GDP 디플레이터를 계산할 때는 최종제가 아닌 중간제의 가격 변화는 포함되지 않는다. 맞죠? 왜? 중간 생산물은 GDP에 축이 안 됩니다. 최종 생산물만 GDP에 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고요. 3번,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가 발생했다. 그 물가는 올라가는데 기대를 못했다는 거죠.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 물가가 올라갔는데 기대 못했다. 발생했을 경우 실질이자는 예상보다 낮게 난다. 맞죠? 이게 예상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피쇼가를 행위를 못했겠죠. 명목이자를 물가 상승만큼 정확하게 올리지 못했겠죠. 그러면 이제 실질이자가 다운돼서 손해보게 됩니다. 맞고. 4번, 소비자 물가의 산정에 편입되어 있는 수입제의 가격 상승은, 자, 우리 물가지수 종류 중에 몇몇 주요한 수입 품목이 포함되어 있는 물가지수는 유일하게 소비자 물가지수죠. 편입되어 있는 수입제의 가격 상승은 소비자 물가지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맞고요. 답은 5번이겠네, 그죠? 명목이자가 인플레에 연동된다면, 즉 피쇼가가 이루어진다면 이 말이죠. 피쇼가가 이루어진다면 인플레이율이 낮을수록 실질이자는 낮아진다. 이거 틀리죠. 인플레이율이 높든 낮든 명목이자만 그에 비례되고 움직이고 실질이자는 반드시 불변입니다. 피쇼가가 된다면 100% 피쇼가가 이루어진다. 그게 이제 연동된다면 했잖아요. 명목이자와 인플레가 올라가면 올리고 명목이자도, 물가가 낮아지면 명목이자도 낮추고 이렇게 쌍방향으로. 그럼 실질이자는 항상 불변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이자가 낮아진다. 이거 틀리세요. 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5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노동시장 통계에 관한 이야기네요. 노동시장과 관련된 집계 변수에 관한 설명 중에 항상 옳은 말을 골라냈어요. 자, 1번, 실업률이 하락했다면 취업자 수가 증가했을 것이다. 자, 보기 1번에 우리가 그 경제활동 인구에 취업자, 실업자가 있죠. 그 다음 이제 비경제활동 인구들이 있잖아요. 있는데, 보기 1번이 항상 옳은 말일까? 실업률이 하락했다면 취업자 수가 반드시 증가했을 것이다. 맞습니까? 틀리죠? 실업자가, 이거 아시잖아요. 실업자로 있다가 실망하여 구직활동을 포기하게 되면 일로 내려옵니다. 그죠? 그러면 요거는 실업률이 낮아지는 이유죠. 실업률이 낮아지는 이유입니다. 실업자가 실망하여 구직활동을 포기하면 비경제활동이 됩니다. 그럼 실업률이 내려가요. 그러면 보세요. 1번에 실업률이 하락한 거예요. 취업자 수는 전혀 변화 없어도, 취업자 수에는 전혀 변화 없어도 실업률은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1번이 틀리잖아요. 실업률이 하락했다면 취업자 수는 반드시 증가했을 것이다. 틀리고요. 2번, 실업률이 상승했다면 실업자 수가 증가했을 것이다. 이것도 틀리겠는데,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실업률이 상승한다. 자, 취업자였던 자가 비경제로 내려오면요, 그래서 학생이 아르바이트 하고 있다가, 그럼 취업자죠. 아르바이트 그만두고 학생 본분으로 갔다. 그럼 여기로 내려옵니다. 여기로 가면, 여기 내려오면요, 요거는 작아지고 이거는 불변이잖아요.
요거는 작아지는데 이게 불변이면 실업률은 올라가게 되죠. 요것뿐에 여기 실업률이잖아요. 그리고 취업자가 이제 비경제로 내려오면 실업률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실업률이 올라가는데 그 보기 2번 틀리죠. 실업률이 상승했다면 실업자 수가 반드시 증가했을 것이다. 실업자 수는 관계없어요. 없어도 요 취업자가 올라내려오면 실업률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3번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승했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승하려면 반드시 생산 가능 인구가 이렇게 나눠지죠.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승하려면 반드시 비경제가 경제활동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비경제활동 인구가 경제활동으로 올라와야만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승하겠죠. 그러면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승했다면 실업률도 반드시 상승했을 것이다. 맞습니까? 요거 반대 있죠. 요 반대, 요 파란 거 요 반대로 나면 실업률 내려가겠죠. 예를 들어서 전업주부가 파타임으로 일하게 됐다가 별로 올라갑니다. 전업주부가 이제 파타임으로 일하게 됐다가 하면 취업자로 올라가죠. 그러면 경제활동 참가율은 여기로 올라가니까 경제활동 인구도 많아지니까 경제활동 참가율 올라갑니다. 그런데 요거는 실업률이 내려가죠. 요 빨간 거는. 요 올라오니까 요거는 많아지는데 요거는 불변이니까 실업률이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승했다면 실업률도 상승했을 것이다.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올라가면 빨간 게 올라가면 경제활동 참가율은 올라가지만 실업률은 내려가죠. 그거 틀린데. 그 다음에 4번에 취업자 수에는 변화가 없는데, 자, 요거는 변화가 없는데 실업자 수가 증가한다. 그러면 요거는 변화 없는데 실업자 수가 이래서 1명 증가됐다. 1명 증가. 그러면 요것도 1명 증가되죠. 요 변화 없는데 여기 1명 증가되면 이것도 같이 1명 증가될 거 아닙니까? 그럼 요거 1명 증가되고 1명 증가되면 실업률 어찌 되느냐? 올라갑니다. 요거 1명 증가되고 1명 증가되면 동일하게 증가되면 실업률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원래 이제 여기 이래 보세요. 여기 2명이다. 이거 1명이라 합시다. 그럼 실업률은 2분의 1이잖아요. 그럼 이제 1명 증가되고 1명 증가됐다. 그러면 1명 증가되면 3명이 되고 이거 1명 증가되면 2. 그러면 실업률은 3분의 2입니다. 실업률 올라가죠. 취업자 수에는 변화가 없는데 실업자 수가 증가하면 실업률은 상승했을 거예요. 이게 답입니다. 항상 옳은 말은 4번입니다. 뭐 하긴 했잖아요. 이거 변화 없고 여기 증가된다. 그럼 이거 같이 증가됩니다. 그럼 이거 동일하게 증가되면 실업률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전체 인구 중에 생산 가능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승했다면 생산 가능 인구 이제 15세 이상, 나이로 15세 이상 인구가 생산 가능 인구인데 생산 가능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승했다면 15세 이상, 그리고 우리가 14세 미만, 14세 이하는 비생산 가능 인구 아닙니까? 15세 이상이 인구가 구성이 많아진다면 이 말이죠. 비율이 상승했다면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승했을 것이다. 천만에요. 요 인구가 많아진 데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승하는 게 아닙니다. 요 인구는 많아지지만 대부분이 비경제면은 비경제가 더 많이 올라오면 경제활동 참가율은 떨어지겠죠. 자, 뭐 차근차근하게 이렇게 보면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52번 그렇고요. 53번 보겠습니다. 자, 53번. 최근 석유 원유 가격 상승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내용이다. 다른 조건의 변화가 없다면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거죠. 원유 가격 상승. 그러면 원유가 상승, 올쇼크. 우리가 단기 총공급 곡선의 좌상방 이동입니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일단 뭐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원유가 상승, 총수요, 이 단기 총공급 이것이 좌측으로 이동하는 거죠. 좌측으로 이동해서 경제가 일로 가니까 소득은 떨어지고 물가가 치솟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1번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 맞고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번에 국내 원유 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낮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 원유 수요의 가격 탄력도 낮다면 우리가 이제 원유 가격이 올라가도 석유를 그대로 사올 수밖에 없는 거죠. 별로 석유 수입을 줄이지 않는다는 거죠. 원유 수입을 줄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원유 수요의 탄력도가 낮다면 당연히 그 수입액이 증가되겠죠. 비탄력인데 원유 가격은 올라갔는데 그 수입을 줄이는 거는 조금만 줄이니까 비탄력. 원유 그 수입액이 증가되기 때문에 경상수지가 반드시 악화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생산 비용이 상승하여 단기 총공급이 좌측으로 왼쪽으로 이동될 수 있다. 맞고요. 그럼 이 경우에 경기를 부양시키려는 정책 재정금융입니다. 확장 재정금융. 경기를 부양시키려는 확장 재정금융, 물가를 더 상승시키다. 맞죠? 여기서 재정금융을 써서 AD를 오른쪽으로 보내버리면 경제는 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게 물가가 더 치솟게 됩니다. 소득은 좀 늘어날 수 있죠. 원래보다는 좀 늘어날 수 있는데 물가는 더욱 치솟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맞고 5번이 정답이겠습니다. 원유 가격 상승의 영향은 단기 필립스 곡선 상해 이동. 이게 틀리죠. 앞에 많이 했잖아요. 원유 가격 상승의 총공급 좌측 이동은요, 필립스 우상방 이동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하고 단기 총공급의 좌측 이동은 단기 필립스의 우상방 이동이 되는 거죠. 예, 선상 이동이 아닙니다. 아시죠? 총공급 이동은 반드시 필립스 곡선의 이동으로 설명이 됩니다. 답은 그 다음은 바로 54번. 인플레이션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했어요. 인플레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1번 예상 인플레가 증가하면 실질 이자가 상승하는 게 아니라 명목 이자가 상승합니다. 실질 이자는 불변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2번 합리적 기대 가설에 의하면 예상 인플레율이 증가할 경우 인플레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합리적 기대를 하는데 이제 예상 인플레가 증가하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물가를 기대해 그에 대한 반응 행동을 해버리죠. 임금을 올리달라, 뭐 붕어빵 가격 올리고 뭐 각종 그 가격을 이렇게 반응 행동해서 올리니까 실제 이제 인플레가 더 심화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3번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발생하면 예상치 못한 인플레는 이제 경기가 좋아지는데 예상하지 못했으니까 그때는 자연 실업률이 하락하는 게 아니라 실제 실업이 하락, 경기적 실업이 감소해가지고 실제 실업이 하락하는 거지 완전고용 장기 실업률인 자연 실업률이 하락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다 했잖아요. 여기에 자연 실업률인데 여기 있다가 예상하지 못한 물가가 올라가면 경제가 일로 가죠. 이게 이제 호황이 되는 건데 일로 가면은 이제 실제 실업은 이렇게 다운된다는 거죠. 이제 경기적 실업이 마이너스 돼가지고 실제 실업은 다운되는데 자연 실업이 다운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답은 2번이죠. 2번이 맞고 2번이 답이고 1번은 틀렸고 3번도 틀렸고 4번 인플레이션율이 예상보다 높으면 그러니까 기대를 못했다는 거죠. 인플레가 올라가는데 기대 못했다. 예상보다 높으면 고정된 연금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해진다. 고정된 연금이니까 이건 이제 합회사상 가고 고정된 연금이니까 합회사상 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불리하죠. 그 연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잖아. 물가가 올라가는데. 그래서 불리해진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5번에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예상할 수 있다면 완전히 예견할 수 있다면 메뉴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여러분 메뉴 비용이 뭡니까? 물가 올라갔으니까 내 붕어빵 가격을 100원에서 200원 올려야 되니까 포장지 교체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격 올린다고 홍보해야 되고 이런 걸 재반 비용을 메뉴 비용이라 하죠. 그죠? 이거는 물가가 예상됐을 때 일어나는 비용, 부대 비용이죠. 물가가 예상됐으니까 자기 붕어빵 가격을 올려야 되잖아. 그러면 기존의 포장지 다 교체해야 되고 가격 올린다고 홍보를 해야 되고 이런 비용들이 그 메뉴 비용인데 오히려 물가가 예상됐을 때 일어나는 부대 비용이다. 또 하나 더 있죠. 구두창 비용.
그 합의사상가들이 물가가 예상됐으니까 자기 손해 안 보려고 현금 인출하고, 현금 보유 줄이고 예금 인출하고 해서 부동산 사러 다니면서 들어가는 게 구두창 비용인데요. 이 구두창 비용도 이제 물가가 예상됐을 때 방어 행동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구두창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리죠. 예상할 수 있다면 메뉴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게 오히려 예상해가지고 방어 행동하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부대 비용이 메뉴 비용입니다. 구두창 비용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은 2번만 옳습니다. 그 다음 이제 55번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연실업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자연실업률,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억, 자연실업은 구직실업과 경기실업의 합계, 그것도 두 개 합하면 우리가 비자발실업이죠. 자연실업은 완전고용화 실업률, 자발실업만 있는 상태죠. 이게 틀리고. 니은, 자연실업은 실제 실업률이 상승, 하락하는 기준이 되는 정상적 실업률 맞죠? 실제 실업이 별로 떨어지면은 경기가 호황이다. 실제 실업이 자연 실업에 비해서 높아지면은 불황이다. 이게 호황, 불황을 판단하는 기준 실업률. 이것도 세이죠. 그래서 이거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 마찰적 실업의 증가는, 마찰 실업은 탐색 실업이라 하게 나오지만 자발 실업이죠. 요거의 증가는 자연 실업률을 증가시킨다.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58번으로 가고 있습니다. 58번에는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이 필립스 곡선에 미치는 영향. 이것도 앞에도 많이 했지만은, 이겁니다. 그죠? 우리가 기대 인플레 상승, 물가 상승 기대는 이 총수요 총공급으로 말하면 물가 상승 기대는 이 단기 총공급의 좌측이동이 되는 거죠. 좌측이동. 장기 총공급과는 관계없고요. 그러니까 단기 총공급의 좌측이동하니까 필립스는 우상방이동이 되죠. 단기 필립스만. 이 장기 필립스는 그대로 있고요. 이 단기 필립스만 우상방 이동하는 이런 결과를 가지고 있죠. 물가 상승 기대. 이 기대는 단기 총공급의 이동요인이죠. 물가가 올랐다 내렸다는 이동요인 아니죠. 이거 선상이동이고요. 물가가 올랐다 내렸다는. 물가가 올라가려 기대된다. 물가가 하락되리라 기대된다. 이거 이렇게. 여러분 단기 총공급 이동요인이 정확하게 공부하셨죠. 그리고 좌측하니까 이제 단기 필립스만 우상방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여기 맞는 것은 답은 2번입니다. 단기 필립스 곡선만 우상방 이동한다. 2번만 옳죠. 그러니까 단기 총공급만 좌측 이동하니까 필립스도 단기 필립스 곡선만 우상방 이동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59번에 보면 이건 이제 아주 쉽죠. 인플레이션의 사회적 비용. 인플레가 일어날 때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했습니다. 구두창 비용 들어가죠. 이거는 이제 합회사상가들이 방어행동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부대 비용이죠. 그 다음에 또 디귿의 가격 조정 비용, 메뉴 비용 들어가겠죠. 기업들이 자기재와 가격을 변경하는 데 들어가는 포장지 교체 비용, 홍보 비용 이런 것도 들어가겠죠. 디귿, 메뉴 비용 들어가고. 그럼 니은의 이자 소득에 대한 조세 왜곡. 일단 이자 소득자가 이제 합회사상가니까 또 채권자니까 이자 소득에 대한 조세 왜곡이 뭐냐. 이자 소득을 벌이는 사람이 불리해진다 이 말인데요. 그러면 우리 그 앞에서 계산 문제도 해봤지만 이자 소득 이제 인플레가 발생하면은 명목 이자가 올라가잖아요. 명목 이자가 올라갈 때 이제 명목 이자의 조세가 뭐가 되니까 이제 세금을 내고 난 세후 실질이자는 더 낮아지는 이런 것도 있고 또 이자 소득세 벌이는 자가 자체가 채권자잖아요. 채권자고 그다음 또 이자 소득 자체가 또 합회사산이고 여러모로 이제 불리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니은도 맞고 리얼은 우리 이제 그 거시경제학 쪽에 유일하게 하나 있는 사중적 손실의 현장. 물가가 일어나면 전국 방방곡곡에 재화의 가격 상승률이 상이하기 때문에 각 재화들 간의 상대 가격 구조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경쟁의 교란이 엄청나게 방방곡곡에 일어난다 그랬죠. 그게 리얼에 있네. 상대 가격 변화. 이게 이제 대초가죠. 이런 경제활동 왜곡에 의해서 교란으로 인한
자원, 배분, 왜곡, 이게 사중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4개 다 내줍니다. 4개다가 인플레이션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비용입니다. 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61번 보겠습니다. 자, 61번은 뭐냐? 정기예금의 실질 수익률은 실질 이자율이다. 현금 보유의 실질 수익률은 얼마냐? 이래서요. 정기예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금융자산의 실질 수익 대표적인 거 보고 우리가 이제 61번에 정기예금이나 뭐 하여튼 뭐 금융자산의 금융상품의 대표적입니다. 정기예금의 실질 수익률은 명목수익률 빼기 물가상승률이죠. 그러면 정기예금의 실질 수익률은 명목수익률 빼기 물가상승률인데 이 명목수익률이 이제 명목이자입니까? 명목이자율이고 빼기 물가상승하면 실질이자율이에요. 그죠? 실질이자율이다. 이런 거죠. 그럼 현금 보유, 이제 예금 안 하고 돈을 갖다가 현금 보유의 실질 수익률은 뭐냐? 이랬어요. 그럼 현금 보유, 이제 예금하고 이제 반대로 장롱에 현금을 보유할 때의 실질 수익률이 뭐냐? 현금 보유의 명목 수익률에다가 빼기 물가 상승률을 하면 되겠죠? 현금 보유의 실질 수익률은 현금 보유의 명목 수익률에다가 또 물가 상승률 똑같이 이렇게 명목 수익률 빼기 물가 상승률. 근데 정기예금은 이제 해놓으면 은행에서 명목 이자를 받잖아요. 그게 명목 수익입니다. 그러면 명목 이자 빼기 물가 상승률은 실질 이자가 되고요. 이거는 이제 현금 보유의 실질 수익률은 명목 수익률 빼기 물가 상승률인데 현금 보유의 명목 수익률이 뭡니까? 수익 생깁니까? 장롱에 현금 보유하는데 명목 수익이 뭐 있습니까? 빵이죠, 빵. 장롱에 보유하면 뭐 곰팡이만 생기지 명목 수익이 뭐 생깁니까? 그러니까 0이니까 그냥 0이고 이제 물가 상승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이죠.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현금 보유는 물가가 물론 안 올라가면은 실질 수익이 제로죠. 근데 물가가 치솟으면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이 실질 수익률이 되는 겁니다. 명목 수익률이 제로니까 그래요. 명목 수익률이. 그래서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인플레이션의 마이너스 값 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63번 가보겠습니다. 합리적 경제 주체들이 인플레이션을 6% 예상하고 다음과 같은 경쟁일을 하였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3%다. 이거는 이제 물가가 내려갔는데 기대 못하고 있다. 기대 못했다. 그러니까 물가 내려갔는데 기대 못했다 이 말이죠. 6%로 기대했는데 실제 물가는 3%잖아요. 그래서 물가가 하락됐는데 기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물가가 상승했는데 기대는 정기의 물가라고 보면은 이제 기대 물가가 낮은 거죠. 이건 이제 물가가 상승했을 때 기대 못한 거고요. 물가가 하락됐는데 기대 못하는 거는 이제 정기의 물가는 요거보다 물가가 높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 이제 6%로 예상 기대됐지만 실제 물가는 3%다 이거죠. 이 상황입니다 지금. 물가 내려갔는데 기대 못했단 말이죠. 이때 손해를 보는 주체를 모두 골라라. 손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기본서에 보면은 기본서에 이거는 내용이 물가가 올라갔을 때 예상하지 못하면 누가 손해보고 누가 불리하나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그럼 그거 반대로 하면 되죠. 우리 기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요거죠. 물가가 올라갔는데 기대 못했다. 이때 누가 손해보냐, 누구가 손해보냐, 누가 이익 보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요 문제 반대 아닙니까? 반대. 그러면 기본서하고 반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손해보는 사람은
우리 기본세에는 이익 보는 사람이 손해보는 사람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기업, 고정금리로 정기예금에 가입한 가계, 고정금리이기도 하고 정기예금에 가입했으니까 채권자죠. 고정금리이기도 하고 채권자이네. 예금에 가입한 가계니까. 예금을 가입하면 그 예금 먼저 예금 청구권이 있으니까 채권자죠. 채권자는 우리가 물가가 올라갔을 때는 이제 불리해지고요. 물가 내려가면은 이익 보게 되죠. 물가 내려가면 실질 이자가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채권자가 유리해지죠. 물가 올라갔으면은 채권자가 불리, 채무자가 유리해지는데 물가 내려갔으니까 오히려 채무자가 불리, 채권자가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기업은 유리해지는 자가 되고요. 이은 고정된 봉급에 임금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우리 근로자도 물가가 올라갔을 때는 손해보는데 물가가 내려갔으니까 고정 봉급을 받으니까 이 근로자가 유리해지게 되죠. 디귿, 고정금리로 국채를 발행한 정부, 국채를 발행해서 채무자죠. 국채를 발행해서 채무자. 채무자는 물가가 올라갔을 때는 유리하지만 이렇게 물가 내려가면은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디귿 맞습니다. 불리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입자, 채무자, 이것도 똑같이 채무자는 하여튼 물가 내려가면은 화폐가치, 실질가치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입자는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답은 D끝 리얼 되겠죠. 네. 다 고정금리니까 이거 물가 내려가면은 명목금리를 내놔야 되잖아요. 내놔야 실질금리가 불변인데 명목금리를 그대로 두니까 물가 내려가는데도 명목금리를 그대로 두니까 실질이자가 올라가잖아요. 그죠? 우리 물가가 올라갔을 때 피시효과가 안 나면 실질이자는 다운되고 물가 내려가는데 피시효과 행동 안 하면 실질이자는 올라가죠. 그러니까 채무자들이 불리해지잖아요. 그래서 디귿 리얼 답은 3번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책에는 우리가 물가 올라갔을 때 기대 못했다고 딱 적는데 그렇게만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완전 반대로도 나옵니다. 물가 내려갔는데 기대 못했다. 누가 손해보고 누가 이익 보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2장의 마지막 문제로 풀겠습니다. 64번 문제. 자, 64번은 계산 문제인데 화폐 수량설과 피시어 방정식이 성립한다. 화폐 수량설 누구네? 통화량 MB 꼴 PY 그죠? 변화율로 놓으면 이제 MB 꼴 PY 이 고전적 화폐 수량설에 따른 이 변화율 공식이죠. 그 피시어 방정식, 피시효과. 그거는 이제 명목 이자율에다가 물가 상승률을 빼면은 실질 이자다. 이래 되고 아니면 실질 이자율 플러스 물가 상승률은 명목이자 이래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화폐 유통 속도가 일정한 경제에서 그럼 여기 성립한다. 이 두 식이 지금 성립하고 있다. 이때 이제 화폐 유통 속도가 일정하다. 그럼 여기 유통 속도죠. 여기 0%죠. 이게 일정하니까 변화율이 0%. 일정한 경제에서 실질 경제 성장률이 3%. 여기 실질 GDP 증가율, 경제 성장률이죠. 이거 3%. 바로바로 대입하면 돼요. 통화 증가율이 6%. 그리고 6%다. 그럼 바로요. 바로 여기 두 개 더하면 6이니까, 이것도 두 개 더하면 6이 되니까 물가 상승률이 3%가 돼야 되겠죠? 3, 3, 6, 0.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3%. 그럼 바로 여기서 이제 여기 3%. 물가 상승률 3%. 같은 거니까요. 3%. 그 명목이자가 10%라면, 실질이자는 몇 프로냐고 물어봤죠? 실질이자는 7% 되겠습니다. 7%. 이렇게. 답은 3번 되겠죠? 64번에 3번. 자, 뭐 이렇게 아주 쉬운 계산 문제입니다. 드디어 다 풀어봤던 그런 문제들이니까 이제 스스로 나머지 들 풀어보시고요. 이상으로 이제 14장의 핵심 문제는 우리가 다 풀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15장으로 넘어갑니다. 15장은 우리가 이제 경기 변동론하고 주 핵심은 이제 경기 변동론, 경제 성장론이죠. 경기 변동론은 너무 쉬운 이론이고 경제 성장론이 조금 이제 성장론 중에서도 솔로 성장 이론이 조금 까다로운데 이제 우리가 기본 이론에서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효율적으로 공부하시자. 솔로 이론을 완전히 이해 안 되더라도 이해하려면 너무 비효율적이니까 이해 안 되더라도 외우시든지 아니면 이제 수업용으로만 공부하시겠죠. 솔로 이론만. 그런 건 이제 이제 문제를 또 적용해서 문제를 적용하면서 이제 솔로 이론을 더 이제 수업용으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 우리 내생적 이론이라든지 내생적 성장 이론이라든지 체적 성장론, 황금률 이런 거는 간단한 건 내용이죠. 자, 그럼 15장에 관련 또 문제를 몇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일단 2번 계산 문제 보는데요. 자, 15장 넘어갔어요. 15장에 2번 문제. 자, 2005년에 A 국가의 명목 GDP 400, 2008년에 명목 GDP는 800억. 2005년, 05년 명목 GDP가 2005년에 명목 GDP가 400억, 2008년에 명목 GDP가 800억. 그 다음에 전개했다. 그럼 동일한 기간 동안에 GDP 디플레이터는 100에서 160. 여기에 이제 GDP 디플레이터 물가죠. 일반 물가 GDP 100이고요. 이건 딱 기준도네. 물가 지수가 100이면 1년도가 바로 기준도입니다. 기준연도. 기준연도는 물가가 100이고 명목과 실질이 똑같아요. 명목 GDP와 실질 GDP가 똑같습니다. 기준연도는. 그다음 이제 2008년에 GDP 디플레이터 160, 2008년에 GDP 디플레이터 물가 지수는 160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기간 동안에 실질 GDP 증가율, 실질 GDP 증가율은 이제 바로 경제 성장률이죠. 실질 GDP 증가율, 이 나라의 경제 성장률입니다. 이거 똑같은 말입니다. 경제 성장률 구하라도 됩니다. 실질 GDP 증가율 구하라. 그럼 이제 2005년은 실질 GDP가 400 그대로입니다. 명목이자 실질이자 400 그대로고요. 2008년만 요 800억 명목을 물가를 나눠서 실질 GDP 구하면 2008년에 실질 GDP는 명목 GDP 800에다가 물가지수 160 나눠서 곱하기 100 이러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 나옵니까? 500 나옵니까? 500? 맞죠? 530에 이러면 맞네. 그죠? 500억. 그래서 500. 2008년에 실질 GDP가 500이에요. 그러면 이제 실질 GDP 증가율, 경제 성장률은 이렇게 하면 되죠. 결국은 400에서 500으로 이제 실질 GDP가 올라갔으니까 400분의 500 빼기 400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이게 우리 경제 성장률 계산 몫이 하잖아요. Y0, Y1, Y0 곱하기 100 이렇게 하는 거죠. 제로기와 일기 사이의 경제 성장률 구하라. 실질 GDP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죠. 물론 이제 이게 400분의 100, 25%예요, 그죠? 400분의 100이니까 이제 400의 100은 25% 되겠습니다. 25%고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인당 경제 성장률 구하라도 알고 가시면 인당을 붙이면 인당 경제 성장률 구하시고, 그러면은 인당 국민소득의 인당 실질 GDP 증가율인데 인당 소문자로 쓰죠.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이런 거 물어볼 때는요. 인당 소득을 안 주고 물어볼 때는 경제 성장률에다가 인구 증가율을 빼면 됩니다. 전체 경제 성장률에다가 인구 증가율을 빼주면 됩니다. 인구 증가를 빼주면 인당 경제 성장률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성장률 계산 문제 정의해봤고요. 그럼 3번으로 가겠습니다. 3번에 이제 경기 변동의 이론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자, 3번에 경기 변동의 원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우리 이제 경기 변동 이론들 우리 기본서에서 과거의 이론들은 이제 원인별로 정리를 해드리고요. 최근에 이제 새 고전학파의 균형 경기 변동 이론과 새 케인즈 학파의 불균형 경기 변동서를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케인즈학파 경제학자들은 이건 이제 옛날 케인즈학파들인데 장래의 기대 변화에 따른 민간 기업의 투자 지출의 변동이 경기 변동을 주로 가져온다고 보고 있다. 맞죠? 투자죠. 옛날 케인즈파들은 해체 케인즈파 말고요. 자기 스승들 케인즈나 케인즈파들은 투자의 변동이 주로 경기 변동을 야기한다.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럼 이제 케인즈파 한번 먼저 정리해드리면, 학파별 최근에 그 세케이파의 우리 경기 변동설을 불균형 경기 변동설이라 하잖아요. 불균형 경기 변동설. 이 불균형 경기 변동설의 사상은 이 총수요와 총공급이 불균형 상태에서 이놈이 너무 가닥이 올라가고 너무 가닥이 떨어지는 게 경기 변동의 원인이다. 그러니까 나쁜 현상이다. 시장 실패다. 경기 변동은. 이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 경기를 잡으려는 재량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죠. 이거는 이제 케인즈적인 사고고요.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게 이제 새 케인즈파는요. 일단 총공급이 우상향인 상태에서, 물론 단기겠죠. 우상향 상태에서 이 총수요가 너무 가닥이 증가되거나 너무 가닥이 떨어지는 게 소득을 변화시키니까 경기 호황과 불황의 원인이 되고 있죠. 그림은 다 이제 또 사상이나 그림은 새 케인즈나 자기 스승 케인즈파나 다 똑같죠. 사상은 다 똑같습니다. 사상은 모든 케인즈 집안이 다 똑같고요. 여기서 약간 이제 차이를 보이는 게, 요 경기 변동을 야기하는 총수요의 변화를, 요 총수요의 변화가 가닥에 올라가고 가닥이 떨어진 게 호황, 불황의 원인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요 새 케인즈파 말고요. 케인즈파들은 오로지 투자의 변동만이, 다른 총수요 요인은 없고요. 투자의 변동만이 원인이다. 이랬지만 요 새 케인파는 투자 변동 외에 소비 변동, 수출 변동 등 모든 그 총수요 변동, 모든 총수요의 변동이 경기 변동의 원인이 될 수 있게 포괄적으로 바뀐 것이 다르고요. 케인즈파는 이제 오로지 투자의 증감만이 경기 변동의 원인이다. 이렇게고요. 이거는 이제 투자 변동도 원인이고, 국민들이 소비 변동도 원인이고, 수출 등의 변동도 원인이다. 모든 총수요 변동이 다 원인이 될 수 있다. 있고, 그럼 이게 이제 총수요 변동이 경기 변동이 소득을 변화시켜가지고 호황, 불황의 원인이 되려면 총공급이 반드시 근거가 우상향으로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이게 우상향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총수요 변동이 경기 변동을 야기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변하니까. 그죠? 그리고 총공급이 수직인 상태에서는요, 아무리 그 총수요가 변해도요, 소득이 안 변하기 때문에 총수요 변동이 경기 변동의 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 총수요 변동이 경기 변동의 원인이다라고 주장할 때 그 근거인 S를 우상향으로 잡아줘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케인즈파들은 합계 착각 때문이다. 국민들이 물가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랬고, 그래서 경직이다. 근데 이제 세케이는 착각 없죠. 합리적 기대하죠. 하지만 단기적으로 적어도 물가를 알아도 반응 행동을 안 한다. 그래서 여전히 경직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기대하더라도 반응 안 한다. 자기 가격 변수에 반영시키지 않는다. 그 이제 9개 이론 앞에서 우리가 했죠. 앞장에서 9개 이론이 근거를 두고 9개 이론을 근거로 가지고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이제 요거 S가 우상향으로 잡아주는데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모든 케인즈 집안의 경기 변동에 대한 견해입니다. 사상은 다 똑같고, 근데 이제 그림도 다 똑같아요. 근데 요 약간의 다른 점은 이제 투자만이 원인이다. 근데 투자 외에도 모든 총수의 변화가 다 경기 변동의 원인이다. 그리고 이제 그걸 근거를 잡는 게
이 총수의 변동이 경기 변동이 되려면 AS가 우상향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다 다르죠 또 이게. 그러니까 앞에 다 정리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1번은 맞고 맞죠. 2번은 이제 프리드만 등 통화주의. 우리 이제 통화주의는 주로 이제 말 그대로 통화량 변화죠. 그래서 프리드만 등 통화주의자들은 통화당국의 자의적, 재량 자의적이라는 재량적 통화량 조정 때문에 경기 변동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그 통화인데 그 개인적인 재량적인 통화 정책 이것이 경기 변동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맞고요. 이걸로 뭐 공부하면 됩니다. 그다음 이제 3번에 루카스 등이 나왔는데 루카스 등은 이제 세고준파의 균형 경기 변동. 이거는 다음 시간에 정리할 때 일단은 한 보면 루카스 등 세고준파는 경기 변동을 자연 산출량 수준으로부터 이탈하는 현상으로 생산물 생산 노동시장의 가격과 임금의 경직성 때문에 이건 케인즈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학파는 새 케인즈파인데 세고준파인데 내용은 전부 새 케이파의 불균형 경기 변동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이거 옳지 않은 것은. 뒤에는 전부 다 뭐 새 케인즈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에 그냥 루카스 등 세고준파라고 했는데. 그럼 4번에 슈페터는 이런 잘 아시죠? 슈페 기술혁신. 기술혁신 이거 고준파인데요. 기술혁신이나 생산성 변화가 총공급 변화가 경기 변동의 원인이다. 이게 대표적인 사람이 슈페터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3번이고 이 시간에 이거 이제 3번까지 풀고 다음 시간에 계속 그 이제 이 세고준파의 경기 변동 조금 정리를 하고 또 다음 문제 또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